대한민국 사람들에 있어서 김구 선생은 민족 영웅이잖아요. 저희는 김구 하면은 김일성을 엄청나게 찬양하는 사람. 3.1운동의 상징, 열사님이시죠? 유관순 열사라는 건 몰랐습니다. 세종대왕님이라고 해서 동상을 만든 것 자체가 동상이라면 오직 김부자 동상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백두혈통 이외의 영웅이 탄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대강 유적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다. 대동강의 유적이 있다. 김일성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서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김일성 광장에 세종대왕이 상이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박이네요. 그죠? 네. 예.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잠시 후 이만갑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만갑을 찾으신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독일의 김태훈. 독일의 김태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지식 박사. 예? 다니엘 린네만 씨. 지식 어마어마하세요. 그럼요. 예. 저보다 한국 뭐 역사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맞아요. 잘 모르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 공부는 왜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저는 독일에 있을 때 옛날에 태권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 하는 태권도 아니라 사실 북한에서 하는 그 ITF 태권도를 제가 원래 하다가 네. 이제 태권도 하면서 좀 동양 철학이라든지 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좀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네. 이제 보니까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독일보다 훨씬 다채롭고 좀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공부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한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분을 모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만갑의 일타 강사 모험갑. 이분이 나오면 우리가 뭔가 배우는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정말 이분 모시는데 약간 질투를 하는 세력. 우리 썸킴 세력이 있지만. 제가 왜 질투를 해요? 아니 저기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세력이 아니라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는 정사고 난 짝퉁. 아니야. 원래 맛집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맛집 옆에. 맛집 옆에. 우리 역사 일타 강사 최태성 씨. 이만갑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오늘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한번 마음껏 풀어놓고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아니 어떠세요 정사? 야사. 진짜 썬킴은 역사 정말 대가세요. 그런데 전화 오면 항상 저 롤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왜 그래? 저는 우리 태성 씨랑 태성 선생님이랑 태성아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영광이라니까 진짜요. 와, 되게 지금 숟가락 얹기로 작전을 짠 것 같은데요. 숟가락 얹기. 묻어가려고 이렇게. 자 이만갑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 이만갑 식구들이 대한민국에서 놀란 게 뭐냐 했더니 광화문에 가서 동상을 봤을 때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동상을 보면서 왜 놀랐는지도 궁금해요.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왜 놀라는 겁니까? 저는 한국에서 뭐 사회 나와서 들어간 거 아니고 국정원에서 이제 그 관광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수업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나왔는데 쭉 데리고 나왔는데 가만 동상이 먼 발치에 있는 겁니다. 어이쿠 남조선에도 대통령 동상이 있구나. 어이쿠 남조선에도 대통령 동상이 있구나. 대통령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옛날 그래서 대통령을 동상으로 만든 데는 우똥내고 아래똥내고 같구나 이러면 지금 애들하고 얘기하니까 아닌데 보니까 그렇지 세종대왕 동상이라는 게란 말인데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도 처음 봤을 때 김씨일가 동상만 항상 늘 보다가 너무 큰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딱 함께 있잖아요. 세종대왕은 오히려 저는 약간 세종대왕? 누구시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깊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장군의 동상이라든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을 그렇게 크게 세웠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아예 이런 역사 자체를 안 배운다는 이야기인가요? 세종을 가르치기는 합니다.
역사 교과서에 없앨 수는 없죠. 그 인물이 세운 업적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요. 간략하게. 네, 그리고 한글을 창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종이 주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내용보다는 뭐 성삼문이나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만들었고 세종을 숟가락으로 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가르치는 거죠. 네.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외국인이면은 사실 한글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배우죠. 아마 전국에서 한글 배우는 모든 외국인한테 물어보시면 나오는 거는 1446년. 쇠고기, 물시계, 해시계 등등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아까 이제 여러분의 리액션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됐길래 이 북한 교과서에서 세종대왕의 얼굴 좀 모르실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하게 되는 게 우리는 이제 화폐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세종대왕은 가장 어떻게 보면 한글을 배우면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한글이 바로 이 세종대왕이 만든 거다. 제일 처음에 이제 알게 되는 그 왕의 이름이기도 한데 북한 돈은 다 그러면 김일성 네. 나이별로 있는 거예요? 뭐예요? 김일성의 뭐 젊었을 때 사진도 있고 고향집 만경대 고향집 사진. 돈 액수에 따라서요? 네, 그게 다 김부자와 관련된 것들만 다 들어 있어요. 고액권엔 어떤 사진이 있어요? 김일성이죠. 네. 김일성. 제일 멋있는 모습으로. 네. 태양 같은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죠. 우리 이만갑 식구들, 우리 왜 광화문에 가서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김진 기자가 또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만갑 출연을 위해서 아주 어렵게 입수한 거예요. 바로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교과서. 초급 교과서, 고급 교과서 오랜만에 싹 다 구해왔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배우는 거 맞아요? 예, 역사도 있고 맞아요. 조선 역사라는 과목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아니 교과서가 고급. 그런데 제가 교과서가 너무 멋있고 완전. 저 1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대단하다.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황당한 게 야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배운 거랑 너무 달라요. 우리 최태영 선생님께서 오늘 이만갑을 위해서 미리 역사책을 공부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역사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내용들은 김일성 장군께서 그 솔방울로 실탄을 만드시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불온물 소신자로 국가보안법 걸리는 거 아니냐는 또 이 소심한 또 걱정도 있고. 옛날 학번이시군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봤는데 제가 이제까지 몰랐던 사실들 또 오해했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오해도. 네,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시잖아요. 네. 전문가인데 보면서 웃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맙소사. 이런 거 있었어요. 공감해. 네, 그러니까요. 공감해. 조선 역사 초급 중학교 3편을 보면 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 11살에서 13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조선 역사와 관련된 역사책 중에 세 번째 챕터입니다. 1, 2번 챕터에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은 51페이지에 보시면 딱 두 줄에 끝입니다. 사진도 없어요.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지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수한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은 조선 봉건왕조의 네 번째 왕인 세종왕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왕 아니에요. 세종왕. 세종왕은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의 성삼문, 정린지, 신숙주 등에게 새 문자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땡! 세종대왕 사진도 없고요. 세종대왕 그림도 없고요. 집현전을 만들면서 밤새서 세종대왕이 막 고민을 하고 글자를 보고 기억가, 이렇게 했다는 에피소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오히려 그 옆에 성삼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북한 아이들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한 부분,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광화문의 세종대왕 보고 깜짝 놀라고 더 나아가 세종대왕이 누구지 좀 헷갈릴 법한 굉장히 충격적인 그 정도 부분이었어요. 분량이면 저처럼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약간 불량했던 사람은 깜빡 졸면 넘어가는 장. 누군지 모르죠. 배울 때 깜빡 졸면 넘어가는 장이라면서요. 그게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또 국보급 역사 선생님인 최태성 쌤이 이 부분 보고 그러니까요. 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한번 좀 차이점을 한번 좀 본다면 우리나라 요거 이제 우리 교과서예요. 우리 중학생들 같은 그래, 딱 있잖아. 예, 그지? 교과서인데 이제 일단 세종대왕이 딱 이제 있죠. 예, 있는데 여기는 지금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이 세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세종대왕 시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런 식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북한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힘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기에 북한에 쓰는 용어처럼 수많은 인민들이 함께해서 만든 민족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나보다 누군가 존경받는 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교과서에 보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유추했던 점이 뭐냐면 보세요.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요만큼 작은 글씨였잖아요. 근데 앞쪽에 챕터 제일 크게 제일 큰 위치에 김일성의 교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게 제일 커요? 이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모든 게 김일성의 교시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시도 보면은 너무나 뻔한 아무런 정보 내용이 없나 너무나 뻔한 내용이야. 교시 내용이 뭐예요? 이미 삼국 시기부터 리드 문자를 사용하던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일성.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 배고프면 밥 먹는다 얘기거든. 배고프면 밥 먹으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치. 저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주체를 너희는 세종이 아니라 인민 대중으로 봐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미리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조선시대 역사는 북한에서 정말 안 좋은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은 한글날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한글날이 그럼 인정이 있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한글날이 뭐 없어요. 한글날이 날이 비슷한 있어요. 날은 날이 있는데 있어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날이 있다 정도 넘어가. 한글날은 날짜가 있어요? 네. 몰랐어요, 저는 있는 줄. 10월 9일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1월 15일. 그런 식이구나. 모르는 거야. 1월 15일인데 이게 조선 글날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이때 1월 15일로 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창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북한은 한글이 자 이제 이게 우리의 한글이다라고 발표된 날짜를 양력으로 계산해서 1월 15일로 이게 12월 달에 양력 발표됐는데 그게 양력 음력 따지면은 1월 15일쯤 되거든요. 다르네. 그래서 조선글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거 우리랑 겹치기 싫어서 그래. 근데 아무리 역사가 승자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거나 혹은 또 뭐 역사는 해석하기 문제다. 뭐 칼포퍼의 뭐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결국은 문제점이 어디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순들이 발생하고 할 텐데. 제일 제가 의아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한산대첩 이번에 영화도 나왔었지만 거기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궁금해서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또 묘사하나 했더니 똑같아요. 훈민정음을 묘사한 것처럼 한산대첩도 물론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전반적 서술 구조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인민들이 함께 외놈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식으로 가더라고요. 이순신 얘기 들어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어디 61페이지. 궁금하다. 공교과서 61페이지에 뭐라고 일단 써? 제목은 좀 시원시원해요. 외놈들을 전율케 한 거북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영웅기, 그다음에 임진왜란을 대하는 태도, 이순신 장군의 인민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좀 포커싱한다면 거북선과 이순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 거북선에 대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들이 당시에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강에서 그 성능을 시험하였다라고 해서 인민의 어떤 영웅과 대중들의 활약상을 좀 앞세우지 이 이순신의 인물에 대해서 아까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포커스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방금 이순신 언급하시니까 약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잖아요. 북한 교과서 만들 때는 그 존재를 알리지 말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처음인데 나의 죽음을 알리거나. 내가 그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스탈린이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치 무기 같은 건데 우리 국민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정권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것이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반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것 좀 더 강조하고 만들지 않을까 약간 네.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아니 저게 이제 북한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중이 이끌었다. 모든 혁명은 다 민중이 이끌었고 주도했다라고 약간 그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웅으로 알고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을 부강시키면 안 되거든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모셨던 신상훈 감독이 이제 북한에 납북됐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북한 영화를 이제 북한 영화가 상영이 됐을 때 배우들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주연 누구 조연 누구가 감독 누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 감독이 물어봤대요. 여기 왜 배우들 이름이 안 올라가냐 했더니 우리 공화국에서는 수령님과 장군님 이름을만 알아야지 배우들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장군님과 수령님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연결해봤을 때 김부자, 김씨, 이른바 백두혈통 이외의 영웅이 탄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좀 뭐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전략에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그래서 좀 많은 이들이 좀 지탄을 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에 있어서 김구 선생은 애잖아. 그럼요. 존경받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어쨌든 민족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뭐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선생님이 아니라 어쨌든 한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과 자강을 위해서 애쓰셨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김일성에게 속임을 받거나 김일성에게 더 나아가 충성을 서약하거나 이런 식의 폄훼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용납을 못하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계속 그게 소신이다라면서 또 굽히질 않아서 논란이 된 바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반공 시절에 누가 봐도 공산당 아닌데 누가 봐도 빨갱이 아닌데 사람들을 갖다 잡아 가두는 방식이 뭐였냐면 너 빨갱이는 아니다 하더라도 빨갱이한테 이용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용공이라 그랬어요. 용공분자. 근데 김구 선생님을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이제 용공분자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구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약간 이른바 우익 쪽 있잖아요. 극우 쪽. 극우 쪽의 사고방식이 이제 이분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역사를 뭐 우리 최태성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게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팩트, 사료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이제 역사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게 해석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공감대는 뭐냐면 그분의 발언은 해석이 아니라 약간 왜곡 단계가 넘어가지 않았냐. 이 우려죠. 대한민국의 등불이라 불렸던 독립운동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을 두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인장이 올시다. 삼가 바치오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젊은 사람 앞에서 이러지 마십시오. 닮았네. 둘 다 닮았네. 둘 다 닮았어. 여기까지는 가긴 가십죠. 방금 팩트. 실제네. 모란봉 극장의 남북 연석회의 영상입니다. 저 태극기 뒤에서. 저때 태극기 저기다 했는데 우리는 못 봤네. 이 대국주의자들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지지하에서 우리 3천만 민족을 분열하고
우리 조국의 강터를 자기네의 시민들로 만들려고 책동하는 데 있습니다. 대구 분열의 위기를 만두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자주의 독립을 구하할 대결을 성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정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무 선생, 장군님. 아이고. 반말하네. 이럴 때 툭 나온다니까. 전 장군님 앞에 속죄할 것이 많습니다. 장군님을 만나 뵈니 일조에 풀리는 의심을 오랜 세월 품고 살아온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우린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딴 세상으로 갈 뻔했으니 장군님의 손길이 저의 인생을 재생시켜 주셨습니다. 장군님, 이 인장은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법통으로 여기고 생명과 같이 지켜오던 상해 임시정부 인장이 옵시다. 이 김구가 삼가 바치오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역사책 읽다 보면 푹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딱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김구 선생이 저렇게 뭐 인장을 바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장군님 때문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저렇게 마치 사실이냐 영화로 옮긴다는 게 웃긴 거죠. 근데 저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김구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입장은 그 대단한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 장군에게 존경했다라고 해야 권위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대단하다 이런 걸. 사실은 역설적으로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죠. 임시정부 인장을 갖다 바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있지도 않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아니 난 그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소설가적 영역으로 뛰어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진을 어떻게 봤어요? 아니 저도 이제 김구 선생님 알죠. 이제 다른 역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이제 또 만나 보고 이제 정말 전 개인적으로 이제 윤봉길 의사의 그 회전식에 이제 가지고 계셨잖아요. 암살당 하셨을 때. 전 그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으로 옛날에 들었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화나는데 남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화나겠어요. 이런 거 보면. 아니 이게 사실 근데 우리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런 걸 보면서 잠깐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믿지요. 그거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제목 자체가 위대한 품입니다. 제목 자체가 저 영화가. 저는 그때 저 영화를 보면 막 너무 감동 먹고 이제 그 인장을 바치는 저 장면이 있으니까 야 과연 우리 수련님 얼마나 위대하셨으면 고집불통이라는 김구라는 사람이 다 와서 상해 임시 도장을 다 바치고 머리 숙이고 나 거기서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우리는 위대한 수련님의 품속에서 살구나 그 긍지에 있으니까 와 영화를 보는 게 막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저 영화를. 저도 10년 전쯤에 이제 저 영화를 봤었는데 어린 마음에 되게 감동 깊게 봤었어요. 진짜요? 이게 세뇌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정말 그런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한국에 와서 살면서 다시 알고 보니까 약간 말도 안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어릴 때 제 별명이 부끄럽지만 김구였습니다. 왜요? 왜냐면 고집이 세고. 네, 고집이 세고 약간 그 타협을 할 줄 모르고 그 자기 말만 하는 주장하는 사람을 김구라고 불러요. 아, 진짜? 네, 네. 그렇게 배웠어가지고.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신념이 강하고 고집을 부리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장군님한테는 고개를 숙였다는 네네. 의미네.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런 거죠. 저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김구 하면은 김일성을 엄청나게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김일성이 건국하려고 했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립에 건국에 너무나 힘써졌기 때문에 나중에 남조선으로 돌아간 것도 이 수령님의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그거를 이 자본주의 이 세력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어때요?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맞다는 거죠? 뭐라고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진짜 위험한 건 계속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당시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남북 분단은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고 이건 결국 전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김구는 그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김구도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가면 이게 김일성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남한에서도 반대가 많았고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고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의 그 이야기했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든 출범시키지 않기 위해서 백범 김구가 간 거거든요. 그걸 전혀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 북한에 있을 때는 저 역사 그 시험 보면 되게 점수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위에 말씀을 하나 잘 인용하면 되고 밑에 이제 대부분 본기들이 나오거든요. 역사 시험에. 그럼 밑에 우리 위대한 수령님 같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쓰면 정말 이거는 5점 만점에 만점. 그 가운데는 잘 못 써도 되게 모범답안이라서 역사 점수가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대학교에 가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역사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다 C, DDD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지 차츰 알게 되긴 했는데 지금도 지금 또 충격이에요. 어쨌건 백범 김구는 지금 이야기하셨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출범도 반대하셨고 남한 쪽의 정부도 반대하셨고 한반도의 하나의 정부 출범에만 찬성하시면서 그 협상에 참석하신 분이죠. 근데 지금 김구 선생님의 어떤 업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북한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요. 그렇죠. 상해임정과 관련해서 상해임정에서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안 가르치고 딱 두 줄로 그냥 간략하게 나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반일운동을 하던 민족주의자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해방 이후에 남한 내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하다가 안 되니까 북한으로 와서 김일성 장군님에게 인장을 바치면서 이렇게 충성을 맹세했다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김구는 이용당했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김일성이 이제 소련군 하급 장교였을 때 우리 김구 선생님은 동아시아 최대의 스파이 단체를 이끌고 있었어요. 뭐가 겁이 나가지고 이용을 당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스펙 자체를 봤을 때는 감히 김일성이 나이 차이도 30살이나 나요, 이렇게요. 인력사 자체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방금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384는 100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내가 이 시도만큼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눈물겨운 시도였죠. 그만큼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 임시정부의 수장인데 맞아요. 저런 식의 평가를 한다는 건 사실 풋하고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는. 독립운동가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힌트 주시죠. 네, 이 김구 선생님과 이 독립운동계의 쌍두마차십니다. 3.1운동의 상징, 열사님이시죠. 서대문에 가면 이분의 동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대문 독립공원에 가면 이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18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 차디찬 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우리들의 영원한 누나죠. 그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도 이분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사오나 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유관설사 이런 말을 했죠. 내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공통하다. 18살의 나이에 이런
유언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문 끝에 숨진 유관순 열사. 이 대한민국에 새 화폐 신권이 생긴다면 꼭 유관순 열사의 초상을 신권에 모셨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진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마지막 유언들이가 좀 뭉클한데 북한에서는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좀 배우는지도 좀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배웠어요? 모르겠는데 저희는 처음 사실 들어봐요? 배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일제 침략 관련했을 때 뭐 한두 번 나온 것 같기도 아 그럼 하고.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네, 한국에 와서 저도 알게 됐고 네. 사실 탈북하신 분들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슬프네요, 진짜. 저도 학교 다닐 때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 때 다 사람들은 김일성 일가족은 무슨 김일성의 동생인 김철주 동지 하면 김 부자들 된 그런 거 하고 정말 유관순 열사라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항일 투쟁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굉장히 어떤 그 선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 있잖아요. 민중이었고 또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제 항일 투쟁을 했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는 인물 같이 다룰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초기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관순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역사 교과에서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참 재밌는 게 제가 그래서 한번 지금도 그런가 하고 해서 한번 이걸 뒤져봤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판 고급 중학교를 뒤져봤는데 있어요? 놀랍게도 유관순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초창기에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15년판 교과서는 등장하는 거예요. 약간 조금 예전에 배우신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요즘 그 북한의 또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배울 수도 있겠다. 그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은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분명 배웠거든요. 네, 이게 세대 차이가 이런 데서 나나 봐요. 여기서도 이제 세대 차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역사 교과서는 이제 젊은 분들이 북한에서 배운 역사 교과서고 이 교과서 역사 고급 중학교 3학년 2015년 6월에 발행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받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거기에는 유관순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사진도 있고. 언급이 돼요. 한 줄이요? 예. 충청남도 천안군에서 반일봉기 앞장에서 싸우다가 체포된 16살의 여학생인 유관순은 재판장에서도 일제의 죄행을 단죄하였으며 구람없이 싸우다가 감옥에서 희생되었다.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의미가 있어요.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줄을 살짝 줄면 유관순에 대해서 안 배운 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여전히 역사적 의미는 작지만 아예 안 가르쳤던 시대와는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방 날리시네. 유관순 열사가 이제 류관순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류관순. 배웠고 이제 16세 이제 꽃다운 나이에 이제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군에 체포돼서 이제 생을 마감한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이제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제일 꼭대기층에 계급교양판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일제랑 미제가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고 우리 인민이 어떤 투쟁을 했는지 사진 위주로 이제 전시해둔 그런 그림 전시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 가면 일제 강점기 초기에 유관순 열사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사진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소학교죠. 북한에서는 소학교 시기부터 유관순 열사 제일 많이 언급됐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 솔직히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역사람 저는 진짜 빡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관순은 못 배고 유관순에 대해서 안 건 해고록에서 알았습니다. 해고록. 네, 해고록 나온 다음에 아마 이게 유관순에 대해서 아마 선전했을 겁니다. 김일성이가 언급했으니까. 정확한데 실제로 1980년대는 유관순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죠? 성중 어머님 세대 때는 유관순을 안 배웠어요. 83년에 북한에서 발간한 백과전서에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발간된 시점이 1992년인데 그 김일성 회고록에서 92년도에 유관순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찾아봤는데 유관순에 대한 사진이 들어가면서 그러네. 거족적인 3.1 인민봉기의 물결을 타고 유관순은 16살의 민족의 딸이 되었다. 라는 의미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추정키로는 92년도 세계와 더불어라는 김일성 회고록이 나오고 거기에 유관순에 대해서 역사적인
조명화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유관순을 가리키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좀 가능해진 대목이죠. 해고라고 딱 읽는데 유관순이 나와. 배운 바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 교과서에 등장하는 유관순이나 앞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싫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김일성 부제의 어떤 영웅담을 만들기 위한 어떤 소재로서 사용이 됐는데 영웅의 서사가 더 드라마틱해지려면 희생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굉장히 희생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좌절한 인물들이 많아야 사실은 그 모든 난관을 해결한 영웅의 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썼던 역사적 기술 방식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좀 구체적으로 뭐가 좀 비극이 좀 더 많아야 그렇지. 김일성 부제의 어떤 투쟁이 좀 더 영웅적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게 좀 적지 않나? 남측도 알만한 인물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계속 배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일성 부제의 어떤 영웅담이 더 강화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교과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북한에서 교과서에 실리는 인물이 되려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김일성이 언급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인 것 같아요. 문제는 아마 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인민의 영웅이었던 유관순과 김씨일과의 무슨 연결고리가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일단 안 나왔잖아요. 일단 실어보자. 너무 쉬운 것 같겠죠. 3.1운동과 그 김일성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없을까를 북한이 고민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3.1운동은 평양에서도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김일성 일가를 거기에 관여시키기 위해서 북한도 뭔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북한 역사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3.1운동에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반일 투쟁에 눈을 뜨게 된 계기였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모든 빌드업의 시작점이 3.1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당하는 영웅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유관순 여사를 데려와서 이렇게 일제의 잔인한 만행 속에서 결국 위대한 슈련님께서 반일운동에 나섰다. 그 8살 어린 나이에. 다니엘 씨는 3.1운동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3.1운동 그래도 한국 관심이 있으신 외국인 분들은 다 대충 알죠. 그러니까 뭐 1919년 일어났다는 거, 뭐 같은 해도 뭐 상해 임시정부 이제 설립됐고, 그리고 주요 장소들 저희도 보통 한 번씩 이제 또 투어하죠. 뭐 보신각이라든지 다폴공원, 덕수궁, 뭐 중앙고등학교도 이제 개동 있는 그 중앙고등학교. 상당히 많이 아시네요. 이런 거 가서 지금은 더 많이 갔어요. 죄송한데 다음에 저 좀 한번 안 돼요? 저는 너무나 놀라웠던 건 일단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기생들도 참여했던 정말 온 민족들이 같이 참여했던 그런 운동인데 저도 조금 머리 굴리면서 독일이나 어디 다른 데서 이 정도의 운동이 있었나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진짜 뭐 3.1운동 같은 경우는 당시 한반도 인구가 한 2천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0만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거의 집집마다 한 명씩은 거의 나갔다. 대가족 제도였으니까 정말 거족적 민족 항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궁금했어요. 북한에서는 3.1운동을 또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더니 오 달러. 왜? 어떻게 웃기죠? 이거 달러. 너무 재밌는 거 네,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3.1운동이 시작된 곳은 탑골공원. 그렇죠. 33인 선언. 근데 여기는 평양이더라고요. 평양이에요. 너무 재밌었어. 3.1 인민봉기는 평양에서 청년 학생들의 독립민족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야, 저기 시작된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역사관 자체가 약간 헐리우드 영화 필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나 괴물은 다 뉴욕으로 가고. 아니, 모든 일이 다 평양에서. 아니 모든 곳이 다 평양에서. 북한에도 역사학자들이 있을 건데. 그렇죠. 이거 쓰면서 시비 안 걸어요 이거? 그러니까 막 시비 걸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다른 데 가 있겠죠. 아이가 와, 시비를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팩트를 좀 정리해보면 3.1운동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나온 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교과서의 서술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이 3.1운동을 기획한 거는 민족대표 33인이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 민족대표 33인이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평양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소식을 전해가지고 평양에서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술은 그렇게 서술된 게 아니라 그냥 평양에서 출발했고 이것은 3.1운동의 어떤 전국적 확산을 이었다 해서 이제 오히려 주객이 바뀌어요. 네, 그 다음이 경성, 서울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이 선호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해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가능하냐고. 근데 북한에도 그 유관순 열사보다 더 위대한 여성 그 항일 운동가, 독립 운동가가 있어요, 있기는. 이제 그분은 이제 조선혁명 만세를 외치면서 숨진 분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법한 그래요? 9살 나이의 어린 여성 항일 운동가가 있어요. 이 인물이 누굴까요? 누굴까? 누굴까요? 9살의 한일 운동가? 김일성 장군 만세! 아홉 살짜리 조직이 뭐가 있는데. 뮤지컬이 있는. 많이 언급했지, 진짜. 아버지, 어머니들, 저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세요. 김일성 장군 만세! 소름 돋는다 진짜. 지금은 이런데 저희 이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제목이 붉은 넥타이라고 돼. 아니 영상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9살에 무슨 조직을 만드는지 나는 고문당하면서까지 9살 어린아이에게 알아내야 될 조직의 비밀이 뭐였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북한에서 모두가 알 만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김금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고 어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동단은 금순이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 아동단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항일무장 주행할 때 아동단 학교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아동단이라는 게 말 자체 아동들, 어린 아이들 모은 이렇게 학교인데 거기서 조직을 한 게 지금 소년단이라는데 이 금순이는 그 김일성이 그 있는 그 근거지를 안단 말입니다. 김일성이 만났으니까 아동단 학교를. 근데 부모 만나러 갔다가 길 가는 도중에 일제 헌병인데 지금 잡혔는데 너 오던 길 근거지를 대라니까 모른다. 그냥 뻗치다니까 9살짜리를 총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울지 마시오. 왜 웁니까? 이 소리를 해서 이게 나는 아동단은 9살이다는 책이 나오는데 저거 책 보고 웡웡 울었단대요.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야.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이 김금순 그 방금 그 영상을 보면서 저 너무 궁금한 게 이 김금순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그러면 존재했던 건가요? 역사적 기록이 있나요?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무도 과장이 된 건지. 근데 아까 제가 세계와 더불어 회고록에 안 읽은 부분이 있어요. 유관순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회고록에서는 김금순과 같이 패키지로 유관순을 소개한 거예요. 보시면 자 유관순은 민족의 딸이 되었고 주체의 기치 아래 김금순은 9살의 조선이 낳은 항일의 영웅이 되었다. 나이는 어려도 이처럼 명생하는 꽃들은 많다. 그러니까 유관순을 하나의 김금순의 하위 카테고리로 같이 패키징을 묶어서 끼어 팔게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9살짜리인데 조직 결성을 했단 말이에요. 조직 결성을 해서 조직 활동을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조직 활동을 한 건지. 이 아이들은 그 미래의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크는 동안에 혁명 활동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총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밀 쪽지를 날라다 준다든지 뭐 구두로 전달해 준다든지 임무를 수행하는 애들인 거죠.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존 인물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사진이나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앞서서 그 그림으로 실렸듯이 그러면 증명할 만한 사료가 과연 존재하느냐, 사진이 있느냐. 이게 가장 그러게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김근순에 대한 거 아동단원이 어린 나이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막 했다는 거 어디 일본 어디 뭐 신문인지 잡지나다 회고록에 있습니다. 북한이 회고록에 제시한 근거가 당시 일본 보도로 추정되는 일본어 신문의 한 장면을 발췌해서 뭡니까? 했는데 김금순의 최후를 보던 신문 자료인데 제가 계속 읽어봤어도 이 조선의 소녀라는 표현이 있지만 김금순이라는 정확한 표기는 이 일본 지금 회고록에 들어가 있는 기사 전문 어디에도 없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12살의 소녀인데 이름 없이 12살의 소녀가 그 일본어로 된 삐라를 갖고 있다 일본 헌병에 체포됐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김금순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역사를 배울 때도 한때 북한에서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김금순이 활동을 했던 지역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단이라는 곳은 결국은 당시 김일성 주변에서 무장생을 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유치원 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자녀들이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공부시킨 데가 아동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김일성이 당시 활동했던 부대가 조선인 부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북 항일 연군에 소속되어 있어서 중국인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김금순이라는 인물이 중국인일지 조선인일지에 대한 것도 사실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고록 어디를 들춰봐도 김금순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어처구니 없는 북한의 역사 왜곡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탁월한 지도자, 가로의 지도 아래 벌어진 3.1운동. 뒤에는 선생님 아닐까요? 민족 대표 30. 뭐 김일성이야 고무신 거꾸로 신고 뛰고 있었으니까 3.1운동 지도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7살이었을 거야. 아마 북한식 역사잖아요, 저게. 자, 정답은 김일성 아버지인 김형직. 김일성의 아빠. 잠깐만, 3.1운동이 김영직의 지도 아래 벌어졌다? 네. 아니 3.1운동이 평양에서 벌어졌다는 것도 처음 시작이 됐다는 것도 이상하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지도자가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영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신화 구조라니까요. 맞아요. 포로의 아버지 오딘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엄청 배웠어요. 이거 김영직 씨 아세요? 김영직 선생님께서 그 사람들 인민들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만세 삼창 만세 운동을 벌이셨다. 거기에 우리 김일성 장군님도 따라 나가셔가지고 이바지 하셨다. 아버지 따라 나가서. 그쵸. 아, 이거 최태성 선생님 어떻게 된 얘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불을 통해서 듣는 거는 전 늘 경계하거든요. 하나 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교과서를 한번 좀 제가 진짜 저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와, 이런 거 있어. 여기 조선 역사 초급 중학교 3학년 중3. 네, 여기 이렇게 열면 여기 페이지 나옵니다.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는 네.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영직 선생님께서 몸소 키우신 애국적 청년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반일 시위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그 뒤에 페이지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도 어리신 몸으로 반일 봉기대열에 참가하시어 보통문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와, 이때 진짜 김일성 어디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평양이 진짜로 어디 살았나? 저는 사실 이것도 뭐 김일성이 그때 뭐 8살 뭐 그 정도 나이였다고 하더라고요. 6살 됐어요. 6살. 근데 뭐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엔 가족적 민족 항쟁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죠. 그 당시 8살이면 지금의 초등학생 1학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다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만들기 위한 서사가 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3.1운동 시작은 아버지고. 그렇죠. 결국 아들이 물려받고. 모든 건 다 이 김일성 집안에 했다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 북한은 해도 그냥 저 끝으로 넘어갔네요, 아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모든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건 좀 너무 이걸 믿어? 믿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걸 믿어? 북한에서 3.1운동은 성공한 민족운동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민족운동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바라보는 3.1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민중들이 한 번에 일터서서 역사적 유례가 없는 비폭력 투쟁으로 이렇게 이런 의의들을 다 써놓지만 결국 결론에 가서는 하지만 뭐 땡땡땡이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 땡땡은 뭘까요? 땡땡의 영도가 없어서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탁월한 수령의 영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또 8살이잖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서술되는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사에 엄청난 그러니까 3.1 주안점을 운동이 두는 거죠. 성공이면 아닌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지. 이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3.1 운동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있다는 대목이고 리역사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 있어요? 54페이지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타오르던 인민봉기의 불길은 그해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나와요. 3.1 인민봉기의 실패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 제한성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 당의 영도를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투쟁도 승리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수행평가가 등장합니다. 이제 배운 내용 정리, 3.1 인민봉기 실패 원인을 분석하시오. 그러니까 실패로 아예 결정하는 거네.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은 뭡니까? 위대한 수령과 혁명 적당의 영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게 정답이야? 이게 그러니까 시험 잘 무상화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다니엘 씨. 독일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저희는 뭐 히틀러죠. 히틀러죠. 그러니까 압도적이네요. 너무 세게 나가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뭐 콘텍스트가 살짝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냥 민중들이 하나의 인물을 숭배하고 이거는 마치 이제 하나의 종교처럼 달라지는 거죠. 인간이 단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내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만의 어떤 신념을 만들어서 같이 그거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믿게 되면 결국은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게 갈 수도 있어요. 좋은 이제 예시는 바로 3.1 운동인데 안 좋은 예시는 뭐 히틀러 나치들이고 뭐 북한 될 수도 있고 뭐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약간 비슷비슷한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히틀러 등장이 그렇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 그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독일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구원자가 필요했던 서사가 고난의 서사가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일성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민족의 고난 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신화와 종교의 어떤 세계관으로 가는 거지 역사의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이 역사를 날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습 정치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 북한의 교과서를 보면서 참 역사 왜곡이 심각하고 김씨 일가의 우상화가 심각하다라는 걸 많이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약과 중에 약과예요. 그렇죠. 날조의 끝판왕, 매운맛을 보려면 이 책들을 봐야 합니다. 김일성당은 항일무장 투쟁사. 자, 바로 김씨 일가의 혁명활동 교과서. 이게 교과서로 나와요? 아니 역사 교과서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혁명활동. 김씨 일가의 혁명활동만 다루는 교과서인데 요게 바로 왜곡과 날조의 어떤 매운맛 끝판왕이다. 약간 이제 만화책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혁명활동 이게 매 학년마다 3권씩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저 지금 김진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책 두께 3배 정도가 요거 내용이에요. 어이구 그 정도만. 이 정도 두께를 외워야 돼요. 약하려면. 진짜 그렇게 두껍다고? 근데 법전인데, 외우는 게 그러면? 어떻게 배우냐면요. 그냥 뭐 대충 내용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승리다, 받는지에서 받는제 이러면 너 틀렸어. 받는지 토시 하나는 틀리고 외워야 돼. 와, 토시까지. 자, 우리가 지금 너무 최태성 선생님하고 썬킴 얘기만 듣잖아요. 북쪽에 혁명 열사 특강을 할 일타 강사를 모셨습니다. 저 문이 있었어? 저 문이 있었어? 어울려. 안녕하십니까. 혁명 역사 1타 강사 최성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경의하는 김정일 원수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성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조선 일타 강사 선생님도 와 계신다는데 북한 일타 강사가 아마 데뷔도 못할 겁니다. 그럼 일타 강사 최성주기하고 함께하는 북한의 혁명 역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금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원스님의 위대한 혁명 활동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스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래의 비범한 천품을 지니셨습니다. 죽인다. 3살 때 벌써 총을 쏘시었고 3살 때? 어린 시절에 세상 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사격수를 소유하고 계시었다. 어머 저런 노래도 있어? 삼촌의 10발의 총탄을 쏘 목표를 다 정확히 명중시키고 9살 때는 벌써 총을 쏘면서 나타나는 목표를 다 소멸하곤 하시었다. 탱크도 뭐라? 야, 저 언제 또 탱크야 저게? 뿐만 아니라 6살 때부터 사나운 말을 마음대로 길들여 타고 달리시었고 기마수보다 말을 더 잘 타시었다. 야. 이건 인정. 말 추간판 탈출. 또한 경리하는 원스님께서는 벌써 3살 되시던 때부터 자동차를 운전하시었으며 페달이 닿는다고 이게? 8살 되시기 전에는 국인도리와 경사지가 많은 도로를 승용차를 몰고 질주하시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신 적도 있었다. 경리하는 원스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스님들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비범한 예지와 용도로 영웅남하단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주체 혁명기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 나아가고 계신다. 아니 순간적으로 빠져들어서 약간 납북당한 기분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경리하는 원스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수경 학생, 신은희 학생, 우리가 지금 배워준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경리하는 원스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강인한 의지는 백두의 혁명 전통을 이어나가시는 천출 명작 군사의 영재가 될 수 있는 고귀한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스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천품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천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답변이 정말 잘 대답했다고 봅니다. 종합해보면 경애하는 원스님은 담력과 배짱, 강인한 의지, 천재적 예지, 정말 이런 위대한 수령을 모시겠다는 거 우리가 궁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 문제를 끝으로 혁명활동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 진짜 나가지겠다. 쏙쏙 들어오네요. 진짜 일타 강사네.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자, 북한 교수서 토론 문제 보겠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천품에 대한 사실 자료들을 들러보시오. 사실이 많이 없지 않아요? 방금 봤는데도 모르겠는데요. 방금 봤는데도 모르겠는데요. 말 타는 거. 맞아, 사실. 일단 사격술에서 용기와 배짱. 3살 때. 정말 저렇게 가르쳐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김정은의 혁명활동이라고 지금은 이제 교과서로 나왔고 예전에는 교과서 없이 이렇게 강연 자료로 이제 배포를 하는데 저기에 정말로 저렇게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는 비화가 있어요. 2020년 5월 20일에 노동신문이 무슨 기사를 보도하냐면 축지법의 비결이라는 기사를 보도를 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수령님의 어떤 혁명 역사에서 할아버지 김일성은 축지법을 썼고 김정은은 축시법을 쓴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시간을 줄이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이게 혁명 활동 역사의 교과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을 해서 보더라도 야 이게 너무 아닌 거야. 내가 축지법을 언제 쓰고 할아버지가 축지법을 언제 써. 그래서 노동신문 2020년 5월 20일 기사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5월 20일에 제목 축지법의 비결. 사실은 사람이 있었다 없어졌다 있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노동신문이
정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김정은의 지시였다는 거예요. 남부들에게 원수를 신격화하지 마라 하며 본인이 보기에도 불편했던 이 혁명 활동의 왜곡된 부분 축지법, 축시법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 매체가 사실은 그런 건 없다라고 정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 혹시 그냥 장난같이 물어보는 건데 세계 인류의 시작이 북한이라고 가르치진 않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진짜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진짜요? 검은 모루 유적 못 들어보셨어요? 뭐라고요? 검은 모루 유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4대강 유적이라고 하잖아요. 4대 뭐 저기 인도에 있는 강, 뭐 중국에 있는 황하 유적,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아니다. 5개다. 뭐 대동강의 유적이 있다. 대동강의 유적이 있다. 검은 모루 유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4대강 유적이라고 하잖아요. 4대 뭐 저기 인도에 있는 강, 뭐 중국에 있는 황하 유적,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아니다. 5개다. 뭐 대동강의 유적이 있다. 대동강의 유적이 있다. 대동강의 유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검은 모루 유적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거기 굴이 발견됐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저희 구석기 시대 이 돌이랑 이게 다 발견됐다. 그래서 세계 고고학자들이 평양으로 몰려와서 인정했다. 아이야. 이건 진짜라니까요? 이거 왠지 약간 우겼을 때 자긍심이 좀 생기긴 이건 믿고 싶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어디 보면 있지 않을까? 이건 사실인데 사실이라고요? 아니 쉽게 말하면 거기서 우리 구석기 시대에 굉장히 멀리 올라간다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유적이 정확히 정리를 하면 유적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당시 유적이 발견됐을 때가 1995년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걸 유전자 채집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연대를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때라서 대충 우리 학자들은 이거 한 신석기 시대쯤 된다라고 하고 북한은 아니 이건 구석기 시대인데 이렇게 간 거죠. 지금 어때요? 4대강 문명 말고 또 있다는데. 아니요, 여기 이제 있네요, 진짜 보니까. 뭐라고요? 있다니까요? 아니요, 여기 이제 있네요, 진짜 보니까. 뭐라고요? 있다니까요? 역사 고급 중학교 1에 저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죠. 여러 번 놀랐는데 오늘.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역은 인류의 발생지 하나이며 인류의 발생. 지구에 처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대단하네. 야, 이거 나 아까 장난으로 문명 물어봤더니 문명이 예전에 1999년인가 나왔던 영화 한 편이 있어요.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 매트릭스라고. 매트릭스의 그 카피가 아주 멋있었죠. 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역사 교과서가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 담겨져 있어요. 재밌다 이거. 저는 북한에서 공부할 때도 항상 남조선에는 역사 문화 유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단 말입니다. 혹간 전쟁 연습을 너무 해가지고 네. 백제, 신라 다 그게 지금 없어지고 우리나라에? 네, 폐허가 됐다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강화도에 가서 그 고인돌 무덤이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저 충격받아 교과서에서 봤단 말입니다. 우리 암사동에 가도 있어요. 많아요. 저 근데 경주 다 다녀봤어요. 경주에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놀랐습니다. 역사가. 이 역사 왜곡의 최고봉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열등의식 있잖아. 근데 한국에는 구석기 시대 역사가 엄청나게 걸어서 올라가거든. 애슐리안 도끼라 그래가지고 유럽에만 있는 거라고 알았는데 한탄강가에서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구석기 역사가 막 10만 년 전, 20만 년 전, 30만 년 전, 40만 년 전 걸어서 올라가는데 일본은 구석기 역사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다 기껏해 3만 년, 4만 년이거든. 근데 신이치라는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있는데 걔가 발굴을 해요. 걔가 캐내면 10만 년 전 구석기.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70만 년까지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게 일본의 교과서까지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서술이 됐거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그 구석기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심어놓고 자기가 발굴하는 거야. 그 장면을 들켰어요. 대망신이었죠. 그때는요. 네, 국제적인 망신. 남북이 역사를 두고 이렇게 동상이몽만 했느냐? 아닙니다. 정말 다 같이 하나 돼서 같이 외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일타 강사님. 독도. 독도. 그렇죠. 독도에 관련된 이야기는 남북이 하나가 돼서 외칩니다.
독도에 관련된 이야기, 바로 일본입니다. 자, 요 한 줄 죽도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으로 한다. 자, 한일 간에 다케시마 영유권을 들러선 문제가 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을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을 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이상한 마음과 대단한 자세로 천명한다. 일본 독도의 날 제정 수례를 요청하며 일본 대사관할 배모인 전국의 독도단체 대표들과 독도를 사랑하는 한민족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독도 만세! 대한국민 만세! 아니 얼마 전에 또 기시다 총리가 또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교과서 보니까 좀 사실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올해 3월이었죠. 검정 통과한 일본 교과서 11종에 독도를 이제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교과서에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이제 공격적인 멘트까지 일본의 교과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거든요.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게 통과가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고 있는데 사실 근데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시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드는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게 글로벌 스탠드인데 일본이 자꾸 분쟁화를 하려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진종훈 교수님 왜 이런 주장이 계속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옛날에 거기는 주인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인데 우리가 시마네현 고시를 먼저 했다. 그러니까 이거 그때부터 우리 땅이다. 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 거죠. 이게요, 이제 1868년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77년까지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다케시마 소위 이 독도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영토다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땅을 넘보기 시작한 것이 뭔지냐면은 1904년도 이제 러일 전쟁이 터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러일 전쟁 최후의 전투 중에 하나였죠. 독도 해전을 벌입니다. 일본 수군과 일본 해군과 이제 러시아 수군 사이에서 러시아 수군이 박살이 나버려요. 이걸 봤을 때 일본이 러시아가 언제든지 또다시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방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동해다. 동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가 필요한가? 바로 독도와 독도 앞바다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독도를 우리가 일본이 꿀꺽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자 없는 땅이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905년 2월 22일 날 시마네현에서 고시를 해버립니다. 저 다케시마 이른바 독도는 시마네현 소속이다 라고 고시를 해버리는데 일단은 그 고시 원본이 없어요.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화재로 사라졌대요. 그리고 사본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사본도 진짜 오리지널 원본의 카피인가? 그것도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이후부터 논란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비워뒀으니까 주인 없는 섬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걸 점령했다. 이건 우리 땅이다.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는데 없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독일인들이 볼 때
혹시 독도를 알고 있는지 최근에는 뭐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홍보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모를 것 같은데? 잘 모르죠. 그러니까 독도라는 그 이슈 이제 대중들이 잘 모를 거고요. 대신 이제 예를 들면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보통 기사에서 어떻게 보도되냐면은 이제 교과서 논란이라든지 독도의 어떤 그런 논쟁, 사실 뭐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건 이제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많이 언급돼요. 근데 저도 8년 전에 그 이제 한국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 독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독일어로 일부를 번역하는 그 작업했었는데 그때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주장이 전혀 어떤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 스스로 이렇게 16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수많은 동양 지도가 그려져요. 네. 일본에서도 자체 제작한 그 일본 전도가 있겠죠. 네. 그걸 보면 돼요. 지금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1882년에 만들어진 일본 전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울릉도, 독도가 각각 이제 영어로 표기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영토는 다 색깔로 채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채색이 안 돼 있어요. 독도와 울릉도를 봐봐요. 독도와 울릉도는 채색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저 말은 일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1882년도만 하더라도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색깔 안 채울. 그리고 지금 그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 오키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오키섬에서 독도, 다케시마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보인다예요. 야, 그럼 우리 대화도 보이던데 나 거짓말이지. 보이면 될 거야? 무슨 논리가 외교법상 보이게 될 거야. 시력 좋은 애 있으면 다 내 거야. 보이지도 않아. 그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은 울릉도에서 날이 좋은 날에는 독도가 이제 보인다고 돼 있거든요. 보여요 실제로. 근데 오키섬에서는 아무리 눈치껏 봐도 독도가 안 보이거든. 이거로 게임 끝이라니까요.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데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 보인다고 주장을 한다. 최정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는 사실 삼국사기부터 이제 독도가 이제 우리 역사 이제 편입이 돼요.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오는다. 거기서 이게 삼국사의 기록인데 좀 더 나아가지고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죠. 우리가 그 독도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그 기록이 적어놨어요. 독도는 있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보이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보일 때도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 영토에 대해서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록에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다라는 건 옛날 기록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의 주장 뭐냐면 여기 지금 태정관 기록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일본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그 행정관서라고 보시면 여기서 다 결정하는 건데 울릉도와 그 외 일도, 이 독도입니다 이게.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이게 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혀주는. 이거 있는데 왜 그래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그랬지만 이후부터 계속 거기는 우리 땅은 아니었지만 주인이 없는다고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러일 전쟁 때 우리가 가져갔어. 이 논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시간 남북 간의 어떤 역사적인 인식 차이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이제 겨우 마무리 즈음에 합의점을 찾았어요. 되게 그래서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다가 일본을 맹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얄밉고 싫다가도 북한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통쾌해할 때가 많은데 독도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볼 때 좀 그러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그 대사 초치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러죠.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 재밌다.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이번 놈들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반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구린내나는 쓰레기를 보자기에 싸서 미친 개 나발을 불어대도 쓰레기는 오물통으로 가기 마련이다. 아베 패당은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그처럼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거 내는 바람에 이제 또 난리가 났었죠. 우리 영토의 한 부분을 저들의 영토로 표기하고 지리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후한무치하고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저런 걸 가르치는 학원이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무변학원 같이. 아니 어쩜 이렇게 찰지게 아나운서들이 방송에 나와서 맨날 하니까 저희는 따라 하는 거죠, 그냥. 우리를 딱 넘째로 붙인단 말이야. 난쟁이 같은 일본 쪽파리들이. 섬나라 쪽파리들이. 그렇지. 완전히 막 사람이 막 피 막 토할 정도로 이야기한다. 섬나라 쪽파리다. 네, 일본 쪽파리 놈들이 아름다운 우리 강토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발악하고 있다. 우리 막 이러고 주장하죠. 이겁니다. 아니 이 교과서 논란부터 좀 왜곡된 홍보 활동까지 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일부러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역사는 기억 투쟁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측에서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뭐 교과서에 싣고 막 자꾸 이렇게 외교 뭐 조치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 나름대로 기억하기 위해서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뒤에 오는 후손들한테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어떤 그런 역할이 드는데 어쩌면 이런 잘못된 시도들이 좀 시정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또 큰별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냐 또 기억을 어떻게 심어주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는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 접하는 역사서고 그러니까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정말 정사로 올바른 역사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일례로 뭐 이 야스쿠니 신사 있지 않습니까? 야스쿠니 신사 옆에 보면 전쟁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정말 자기들이 피해자인 줄 알아요. 피해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거라고 평범한 일본 젊은이들이 생각을 해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왜곡한 일본 사회와 일본 정부가 큰 잘못을 한 것이죠. 뉴스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하 자원 때문이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어떻게든 왜곡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네. 저는 옛날에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 그 한번 말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사과하지 않은 이유가 어쩌면 아직도 그 사무라이 정신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잡혔을 때는 절대 체포되고 끌려가진 않고 그대로 그쵸 그랬잖아요. 자살했는데 어쩌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또 아직까지 또 특히 이제 정치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양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그대로 그 컨셉트로 계속 가는 거죠. 네. 명백한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일본과의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 경색될수록 일본은 더 이런 극악무도한 주장을 더 활발히 우리 면전에서 합니다. 근데 한일 관계가 좋고 일본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고 아쉬울 게 많을 때는 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우리 앞에서 하지 못했을 때가 왕왕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주장하는 일본의 시각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웃나라에 있는 한일 관계까지 우리가 경시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또 중요한 역사적 지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붙여봅니다. 사실 조지 오웰 같은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가 이제 교훈을 준다라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올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한민족의 그 양쪽으로 갈라진 뒤에 78년 동안 서로 다른 사관을 가지고 또는 본인들의 어떤 정책 편의를 위해서 역사가 이제 왜곡되어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후에 있을 어떤 뭐 통일의 과제라든지 또 우리들의 어떤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올바른 역사를 같은 사관으로 배우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 남북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다르게 배워나간다면 이게 지금은 살짝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봉합하려면 벌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맞네요. 네, 굉장히 이거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민간 교류라든지 역사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김태우 또 갑자기 네, 영화 예. 와, 음악 이야기 꾼에게 오늘의 엔딩곡을 좀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락밴드 중에 U2라고 있습니다. U2 유명하죠. U2의 음악 중에서 아주 유명한 히트곡이에요. 원. 하나라는 음악인데 노랫말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지만 서로 다르고 서로에게 상처를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하나의 사랑, 하나의 피, 하나의 삶 함께 이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노래하거든요. Do you feel the same? Will it make it easier on you now? You got someone to blame. You're saying one love, one life. When it's one need in the night.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요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가족을 살리겠다고 떠난 길이 인신매매의 길인 거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월경 여성 어린이 판매 금지. 강을 건너는 순간 이미 거기에 브로커가 있기 때문에 20대 그 어린 여성들이 70대 중국 남성에게 팔려고 가기도 하고. 5,000원이 팔려가지고 5,000원. 어떻게 정신 나간 것처럼 막 때려 때릴게. 제 친구가 되는 언니가 저희 딸을 중국에 임신매매 했거든요. 세상에. 아이고. 채널 A